네, 자,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시장의 이런 신용 경색 또는 금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번 주 CPI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바쁜 그런 한 주 또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 이야기 하나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나오실 때마다 제가 리스크를 여쭤봐가지고 참 좋은 것도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채권 시장을 보시면서 또는 지금 증권 시장, 주식 시장을 지금 보시면서 이 신용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어찌 보면 발작 버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SBB 사태가 있었고 물론 SBB와 지금의 어떤 다른 모습 속에서 이번 건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어제도 중소형주들 보게 되면 물론 낙폭이 정말 크게 완전 전체 다 폭락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한 1.5% 가깝게 좀 빠지면서 러셀 2000 지수가 이거 중소형 기업들 다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최근 지방은행의 어떤 부실 문제를 시작해서 또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이 바퀴벌레 얘기를 하면서 좀 바퀴벌레 논쟁이 사실은 좀 많은 상황들인데요. 예. 정말 그렇게 보세요, 근데? 근데 요새 어떤 분이 빗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바퀴벌레는 그래도 같이 살 수는 있는데 같이 살 수는 있다? 예. 이게 흰개미만 아니면 된다고. 흰개미는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 같은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완전히 집을 무너뜨리는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바퀴벌레 정도면 흔들림은 있어도 잡아가면서 잡아가면서 살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가 각종 이 신용 리스크를 걱정하는 거는 이게 갑자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은행들의 도산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모대출 시장도 있고 또 최근에 사실 저도 생소한 이제 단어인데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의 어떤 지금 부실 문제.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 정리를 하는데 이건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과거 서브프라임 이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했지만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좀 뭔가 해서 저도 사실은 다시 좀 찾아보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제가 자료를 하나 간단하게 좀 마련을 해놨는데 차트를 이게 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저신용자,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저신용자한테 이제 자동차 대출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서브프라임 당시에도 보게 되면 이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결국 대출을 해줬고, 거기까지는 사실은 좀 이제 저희가 요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상환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몇 가지 이제 걸리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으로 해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나 신차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던 중고차나 신차 대출하는 쪽에 이제 금액도 사실은 올랐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게 상환이 잘 되면 되는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 저소득층 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힘들죠. 인프레도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쓸 돈도 없는 상황들이고 해서 이제 상환 능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고 고금리 상태도 상당히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상환 능력 자체가 이제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손실 자체 이제 부실이 자체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이게 상환 자체가 상당히 한 7년 정도 이제 상환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중고차 가격 시세가 떨어지겠죠. 잔액 대비 중고차 시세 가격이 이제 밑돌다 보니까 깡통 자동차 대출이 된 거죠. 그리고 깡통 전세 이런 얘기하듯이 이제 실제 잔존 가치가 같아야 되는 것보다 밑도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다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하나 이제 들리는 소문은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불법 이민자도 대출도 또 어느 정도 또 해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만세를 불렀구나요. 상환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미국 은행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돈 안 갖고 그냥 가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그러면서 이제 손실이 커졌는데 그럼 이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게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이나 전체 오토론 그 자동차 대출 규모가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한 16%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2천억 달러가 조금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보면 사실은 그게 큰 규모는 우리가 뭐 서브프라임 당시 보면 1조 이상 뭐 사실은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항은 아닌데 여하튼 그래도 이렇게 부실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저희가 몇 년 동안 사실 유동성 장세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좀 시장에 자금 경색이라는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금들 자체가 이제 뭔가 이러한 그 고금리, 이러한 대출, 이러한 쪽에 자금을 빼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모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수익도 좋아서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서 사방으로 사실은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태들이 퍼지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자금들이 나오면서 뭐 이게 악순환적으로 이제 자금을 회수를 하겠죠. 뭐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부실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금 가격도 조정을 좀 받고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여기서 사실은 조금 이제 멈춰지면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래도 저희가 뭐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이게 추가적으로 좀 상황으로 봐서는 또 진행이 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 이제 아까 제가 자동차 서브프라임을 처음 봤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당시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되돌아가서 그 당시도 이제 우리가 서브프라임 하면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모르다가 뭐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것까지 있는데 갑자기 또 뒤에 뭐 CDS 상품 뭐 이러한 디폴트 상품 얘기가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을 기초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놨고 그 파생 상품이 더 오히려 손실을 키웠던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하게 이제 대출의 어떤 부실로 끝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행일 텐데 이게 이 대출을 해놓은 그 대출 뭐 이 권한이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다시 또 뭔가 유동화를 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고 그 유동화 규모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예상을 잘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볼륨 자체는 뭐 이렇게 작다라고 하지만 이게 혹시 또 과거 서브프라임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택 시장에서 번졌었던 서브프라임 몰기지 그러니까 사태가 파생 상품과 같은 그러한 쪽으로 뭔가 확산이 되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들이고 또 이게 대형은행 자체가 뭔가 부실이었다라고 하면 사실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중소 또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대형은행까지는 퍼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대손 상각률, 전체 은행들의 대손 상각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프라임 당시 보면 상당히 높았죠.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고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 공개 실업률을 그려놨죠. 이게 왜 생각률하고 같은 상관관계를 이렇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느냐? 당연히 실업률이 높으면은 상환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게 부실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얘기가 사실은 좀 많은 상황들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즉각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뭐 이번에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한 것들을 보게 되면 미 연준이 물가가 사실은 아직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이 고용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이런 이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러한 현상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면 좀 리스크 자체가 뭐 계속해서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뭐 경기 침체라든지 또 대형은행의 어떤 위기 뭐 이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은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뭐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은 그 전에도 약간의 전초 증상들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걸 무시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런 부분도 약간 어찌 보면 전초 증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더
그때와 같은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시장에서는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예, 예. 뭐 그러한 어떤 모습인데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뭐 규모나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경제적 뭐 매크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너무 우려할 것까지는 아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좀 보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의 어떤 장세 특히 뭐 한 2023년부터 사실은 장이 추세적인 어떤 한 4년 동안이 사실 호황 장세였던 부분에서 네. 이제 뭔가 시장이 조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을 계속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과정들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못 보던 바퀴벌레가 탁탁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좀 시장이 좀 화들짝 놀라긴 하는 사항들인데 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가격 조정의 빌미를 사실은 좀 제공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지금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지금 경기상 물론 이제 최근에 지표가 안 나와서 저희가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AI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러한 예. 열기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조한 상황들이고 견조한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또 이제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노력을 가는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경험이라는 게 저희가 SVB 사태도 사실 터졌을 때 휴일에 연준이 바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바로 이제 진정을 시켰던 미니 유동성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진정을 시켰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러한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고 할까요? 방어력일까 이러한 수단 자체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좀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걸 그냥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혹시나 뭐가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전폭적으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뭐 정말 뭐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하여튼 지표를 봤을 때는 뭐 견고하다.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계속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때마다 뭐 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제기되면서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조정되는 그러한 패턴 자체는 조금 이제 좀 빈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잔뜩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저희 박상희 의원님이 정말 점잖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엄청난 지금 롱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어떤 뭐 사모신용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서브프라임 뭐 오토론 같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과 비트코인은 지금 크게 뭐 약간 조정을 주고 있어요. 이제 뭐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금의 어떤 낙폭 물론 많이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는 그 속도도 좀 가파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 고점에서 금을 샀어요라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다시 내가 내 가격대로 올까요? 뭐 4,200불, 4,300불대로 올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알기가 어렵나요, 금은? 뭐 저는 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금은 사실은 투자 환경 자체가 여전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 엊그제죠 이제 하루 동안 사실 급락을 해서 사실은 좀 상당히 놀란 부분들이 또 안전자산 버블 얘기가 사실 안전자산 버블이라는 얘기를 사실 저도 난생 처음 듣는데 사실 금이 그 정도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사실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뭐 사실은 금이 더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중앙은행 금 수요도 있고 뭐 ETF의 성장도 있고 뭐 하는 부분들이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뭔가 세상 이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세상의 한 축에서는 여전히 이게 또 불안한 신호가 아닌가라는 어떤 시도로 금을 사실은 매입을 하는 매입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저는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내년에 뭐 일부 위험 자산 자체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게 뭐겠느냐라고 보면 당연히 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지금까지 금이 최근에 좀 급등했던 게 뭐 매수 주체가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미국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금에 이게 확 쏠려 있었던 그러한 부분은 채권 수요가 일부 금으로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좀 급등하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요새 뭐 저도 사실 정확하게 그 용어의 어떤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요새 많이 하죠. 기축통화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신뢰,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어떤 기본적인 하락을 사실은 모두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팬데믹이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이라는 것들이 워낙 비대해진 예. 상황들이고 그것이 다 부채로 간 상황. 아까 그래서 뭐 채권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채권 금리 자체가 잘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기축 통화가 됐든 무수 통화가 됐든 화폐 가치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금, 비트코인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좀 쏠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금 가격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예. 그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린 요인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럼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자체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없어지겠느냐? 당분간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뭐 이러한 것들은 계속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금에 대한 수요 자체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뭐 자칫 어떤 이유에서 위험 자산,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받고 미국 경기도 흔들린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연준은 또 금리를 더 내리거나 또 양적 완화를 하거나 하는, 네, 유동성을 예, 또 공급을 해야 풀겠죠. 되니까. 예, 뭐 그 방법밖에는 사실 경기를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가치가 내려가고. 예, 그렇게 되면 또 금을 저희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서, 뭐 금에 대한 어떤 수요, 또 거기에 미중 갈등이라는 어떤 패권 전쟁이라는 게 뭐 지금도 뭐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만 내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흐름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격화되면 격화됐지. 사실은 뭐 양측이 이러한 AI 이러한 패권을 두고 싸움은 예. 결국 계속된다라고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면 예. 저는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이게 뭐 유동성이 많을 필요서도 올라가는 거고, 또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재반 불확실성 자체가 앞으로도 잠재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금은 뭐 속도의 문제이지 그냥 완만한 어떤 상승을 계속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좀 조정폭이 좀 컸죠. 다른 자산에 비해서. 예, 예. 뭐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자산인 상황들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좀 비교해 봤는데 2022년 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플레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조정받았던 2002 말 대비해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500% 이상 올랐습니다. 야. 나스닥이 120% 올랐는데 예. 비트코인은 500% 올랐으니까 상당 부분 이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사실은 조금 뭐 좋다 한다 하더라도 뭐 여하튼 사실은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 예.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자금 경색과 신용 경색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가격적으로도 많이 올랐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사실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워낙 주식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뭐 금도 좋고 해서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에 반면에 올해 비트코인은 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뭐 올라간 국면도 있었긴 해요. 이더리움도 많은 기대가 있는데 좀 올랐다가 사실은 많이 조정을 받고, 오히려 요새 수익률 자체는 주식시장 자체가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온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비트코인의 조정을 받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은 추세적인 하락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뭐 미국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계속 뭐 육성한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도 아직은 뭐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화면에 이 차트를 이제 준비한 거는 이 비트코인 가격하고 항상 보면 매그니피션트 7 그 가격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이 디지털이라든지 이러한 그 AI 뭐 이러한 산업을 어떻게 보면 좀 대변하는 듯한 어떤 가격 그 뭐랄까요, 벤치마크 비슷한 역할을 좀 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 흐름과도 사실은 연동을 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션트 7 그 지수 자체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슝그룹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지금의 우리가 주가가 최근에 조금 미국 증시가 다소는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긴 하지만, 만약 이전이었으면 사실은 상당히 조정을 뭐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펀더멘탈이 견조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지수 자체가 뭐 조정을 받거나 하는 이러한 좀 차별화되는 어떤 국면으로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저는 좀 그러니까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같이 가고 같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좀 본질적으로 이제 뭐 AI 산업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 펀더멘탈 자체를 시장이 좀 주목한다라는 쪽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뭐 위험 자산의 하락이라든지 또 미국의 어떤 지금 빅테크의 추세적인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가상화폐 가격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마무리되면 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도 약간 최근에는 좀 벌어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은 계속 이제 어떤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벌어진다면 조금 낮아져 있는 가격에 낮아져 있는 자산에 대한 어떤 수급이 또 쏠릴 수 있는 요인이 또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뭐 그래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는 뭐 신용 경색이다, 뭐 정부 셧다운이다, 뭐 또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이나 금에 대한 일부 뭐 유동성에 대해서도 뭐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일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제가 또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연준의 그 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래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유동성이 좀, 연준이 이제 유동성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뭐 최근 뭐 말씀하셨던 영래포 제가 좀 추이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한때는 뭐 1조 달러 이상 영래포 잔고가 있었습니다. 영래포 잔고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유유자금을 사실 연준에 갖다 맡기는 개념으로 사실은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이제 시중에 유동성 자체가 많다 보니까 뭐 연준에 돈을 맡길 정도로 이제 상당히 풍부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잔고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이 시중의 유동성이 다소는 좀 단기 시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메말름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공교롭게 뭐 지금 그것 때 뭐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사모 시장이라든지 자동차 대출의 어떤 그 자금 경색 뭐 이러한 부실로 사실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좀 자금 시장이 말랐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미 재무부의 그 현금 잔고가 좀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 사실 이제 현금 우리가 TGA 잔고라고 TGA 하죠. 잔고. TGA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가 8월 말 9월 들어와서 아주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 일어난 배경에는 아무래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사실은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조금 늘려놓은 차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연준 그러니까 재무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단기 금리 쪽에서 단기 시장에서 자금들을 조달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좀 시중에 은행들의 어떤 유동성 자체가 좀 그 재무부 잔고 쪽으로 사실 쏠려간 이 부분이 아마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연준 의장이 QT 자태의 종료를 사실은 좀 이미 언급을 한 부분이 그러한 영향들인 것 같고 해서 지금 뭐 영래포 잔고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당장 뭐 뭔가 시중에 뭐 정말 자금이 완전히 메말른 이러한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좀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좀 일시적인 어떤 왜곡 현상 뭐 이 정도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연준이 금리도 내리고 뭐 QT 자체도 중단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단기 시장 자체는 조금은 더 이제 자금들이 좀 돌아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잔고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한번 이게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그렇게 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엄청난 이제 롱뷰를 나타내서. 자, 우리 박상희 의원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일본 그리고 이제 유럽 뭐 예를 들면 그 장기물들이 막 금리가 올라가고 부채 문제가 있고 이게 뭐 혹시나 일본이 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뭐 와타나베 부인들 또 이게 자금이 또 쓸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있고 또 이제 엔화에 대한 추이도 뭐 상당히 많고 뭐 물론 지금 뭐 환율이 걱정이지 뭐 엔화를 뭐하러 걱정하냐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너무나도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상황을?
예, 뭐 다카이치 넬리라고 하죠. 이제 예. 일본의 첫 여성 신임 총리가 이제 선출이 됐고, 예. 또 이제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또 전 아베 총리의 측근이었고, 또 지금의 정책 노선이라는 게 결국 아베 정책을 대부분 다 이제 계승하겠다. 그래서 뭐 사나이 노믹스라고 해서 뭐 아베노믹, 제2 아베노믹스를 제2 아베노믹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확장적 재정 금융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의미이긴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가 다시 슈퍼 엔저 가는 거 아니냐, 다시 이제 160엔, 170엔 가는 이러한 모습이 갈 거로 이제 좀 생각. 일본 증시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10월달에 좀 큰 폭으로 많이 올랐고 뭐 하는 상황들이지만 뭐 결론적으로 보면 슈퍼 엔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은 저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들이고요. 가능성 커 보이지 않는다. 예.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성향상 뭐 조금 우익 또는 뭐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좀 약간 파퓰리즘도 사실 요새 뭐 어느 나라 그 정치도 다 파퓰리즘이고 돈을 푸는 거에 대해서 뭐 다 괜찮아. 뭐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러고 그냥 막 푸는 것 같아요. 돈을 뭐 막 풀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좀 아베노믹스 당시 추진 당시하고 지금 일본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면 단순하게 해서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본이 디프레 환경이었습니다.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침체가 됐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거기에 일본은행이 상당히 이제 공조를 해줬죠. 근데 지금 일본의 물가 상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2.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일본 국민의 가장 불만은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서 무턱대고 그래서 돈 풀기를 해서 경기를 뭐 살리고 뭐 엔저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당연히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전처럼 돈풀이 정책을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는 하기가 없다. 힘들다. 하기는 없습니다. 또 일본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사실 돈풀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사실은 이미 방향을 틀어서 일본의 그 은행 자산도 사실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ETF 매입도 중단을 하고 하는 상황들이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이 그려놓은 그 회색선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건 N이긴 하지만 다른 그 일본의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뭐 워낙 많이 올라는 너무 많이 올랐죠. 예, 우리나라 장기물보다 사실은 일본 장기물이 더 높은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을 푼다는 거는 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들이니까. 그렇죠. 일본도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20%인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말은 뭐 여러 가지 공격적인 얘기를 하지만 실제 돈풀기 정책이 이전만큼 그렇게 과감하겠느냐. 또 관세 협상을 지금 미일 간에 해결했고 또 환율 협정도 체결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관세 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슈퍼 엔저를 용인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저는 조금 슈퍼 엔저 가능성은 상당히 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오히려 좀 미일 간의 어떤 금리 정책 자체가 사실은 역전이 된 상황이죠.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N은 조금 점진적으로 좀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오히려 저는 강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뭐 달러도 좀 강세가 되긴 했지만 저희가 에이펙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미중 간의 뭐 갈등도 좀 봉합이 되고 샷다운도 좀 정리가 되고 또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도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좀 달러 부분도 다시 조금 약세 쪽으로 좀 기울고 뭐 N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금리 스프레드라든지 또 일본은의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조금 뭐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좀 강세 쪽으로 좀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뭐 어제 뭐 이제 오늘 아침이죠.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건데 테슬라 실적 발표도 뭐 좀 빠지고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또는 최근에 AI 강세장에서 정말 크게 불을 뿜었었던 기대감이 충만했던 뭐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정말 많이 빠지면 고점 대비해서 뭐 30%, 40%씩 그냥 폭락을 하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요 몇 거래일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신용 경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가 그게 아마 지금 가장 큰 또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과거처럼 뭐 정말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걱정할 그 부분까지는 아니다. 일부 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걸 믿고 한번 또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위원님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